자, 그래요.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그리고 클렌징 폼. 이게 바로 소노 코스메틱에서 만든 겁니다. 김용민 닷컴에 입점을 아직은 안 한 상태.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팟캐스트 청정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광고를 시작했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예, 청정구역. 근본이 없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직도 합니까? 예,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있나봐 좀 좀비처럼 청취자들 있나봐. 자, 팟캐스트 청정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관훈 라이트 클럽에 왔어요. 네. 제대로 이제 오셨네. 예, 주소를 제대로 찾아오셨어. 네, 관훈 라이트 클럽은 광고 대기가 길어서 한 달 전에 예약한 광고를 이제야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군요. 청정구역은 5분 전에 연락해도 바로 광고가 됩니다. 예, 여러분. 바로. 네, 바로 됩니다. 예. 자,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북서부에서 발견되는 빙하 머드라는 게 있습니다. 머드라고 하면은 흔히 보령의 이런 주로 이제 갯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빙하 머드라는 게 있어요. 이 수십만 년 전 지구의 빙하 시대부터 시작된 빙하 작용. 오랜 기간 빙하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퇴적 후에 미네랄과 광물 성분이 침착되는, 가라앉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 이것이 바로 빙하 머드라고 합니다. 자, 이 빙하 머드에는 미국 FDA가 뭐예요? 뭐 FBI 같은 건가요? 네. 식품의약 뭐 이런 거겠죠? 푸드. 네. 네, 푸드. 우리 식약청 같은 D는 뭡니까? D. 데모크라시? 닥터. 네. 푸드 닥터. 네.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푸드 닥터 에이전시야? 에이전시. 아프리카. 예. 네, 아프리카. 자, 미국 FDA에서 인증한 70여 가지 미네랄과 피부에 유효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워낙 적어서 유럽과 북미에서 고가의 화장품 재료로만 쓰였는데요. 국내 화장품 업체인 소노 코스메틱이 생산과 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물론 좀 밀수를 해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네. 농담입니다. 밀수 아니에요. 예. 자, 생산과 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게 돼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을 특가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은 이 초미세 입자의 강력한 흡착력으로 어떤 제품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피부 노폐물 제거 효과와 빙하 머드에 함유된 70여 가지 미네랄 성분을 피부 깊숙이 공급합니다. 특히 모공 관리에 특화된 토탄수와 벤토나이트 이런 천연 원료가 다량 첨가돼서 팩을 한 뒤 15분이면은 달라진 모공과 피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웃어요? 아니 그 뒤에 제가 읽었거든요. 네. 단. 요게 중요하네요. 단.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은 강력한 흡착력으로 인해서 팩을 한 후 지울 때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안 닦인다는 얘기죠. 안 닦인다는 네, 그래요. 근데 잘 닦았다고 판단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냥 피부가 이제 도자기 피부를. 자, 이때 그 함께 판매되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을 사용하면은 보다 맑은 피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안 돼. 이것도 사야 돼. 한마디로 두 개를 같이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참고로 아이세라 클렌징 폼은 아미노산계의 세정효소. 친박계 친계처럼 아미노산계. 여기 계파가 있어요. 아미노산계라고. 아미노산계. 다른 클렌징을 쓰면 안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계파가 있어가지고. 네, 아미노산계 세정 효소에 의한 세정으로 그 어떤 클렌징 폼보다 부드럽고 자극이 없습니다. 또한 클렌징 폼에도 빙하 머드를 첨가해서 얼굴을 씻었을 때 미네랄 공급은 물론이고 강력한 흡착력으로 피부에 쌓인 미세먼지와 각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검색창에서 아이세라 혹은 소노 코스메틱을 검색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소노뷰티닷컴으로 접속을 하시면 2+1 이벤트, 알뜰 세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앤 클렌징 폼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30일인가요? 그렇죠. 네. 30일. 나타나실 겁니다. 그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들 오셔가지고 꼭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TV 참 답답해요. 뭐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뭐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에서 임원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대의원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직원으로만 일했고 직원을 그만두고 나서는 지난 대선 때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게 뭐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래요. 저 때문에 조합원 되셨다는 분들 또 조합비 많이 내셨다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 대의원총회 11월 30일 낮에 하는 1시에 하는 네네. 대의원총회 다들 참석을 하셔서 하여튼 조합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변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는 건가요?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죠. 변화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이사장 탄핵하는 뭐 그런 내용의 이제 대의원 총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조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뭐 어느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이라면은 응당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대의원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YTN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노종면 보도국장. 뭐 통상 이렇게 경영자가 국장 후보를 추천하면은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아니 사장이 노종면 보도국장 후보를 지명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반대표가 더 많아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그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을 경영자가 지명을 해서 그대로 국장이 되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사원들에 의해서 부결이 나가지고 그 추천 지명이 백지화된 일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흔치 않죠. 그리고 통상 지명을 했을 때 정말 그 구성원들이 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성명이 붙습니다. 그렇지.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게 투표까지 안 갑니다. 그렇지. 예. 그런 상황쯤 오면 이제 지명된 사람이 중간에 이제 뭐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하면서 뭐 그냥 임명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에는 뭐 그런 액션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49.28%, 171명, 347명 가운데 네. 반대가 50.72%, 176명, 3표 정도 차이가 나네요. 5표가 더 이제 그러니까 3명이 마음만 돌렸으면 마음만 돌렸으면은 네, 통과인데 되는 표차는 5표지만은 그 3표가 모자라면서 결국에는 이제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됐거든요. 네. 여러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의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40대 그 부장들 위주로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그 노정면 기자가 YTN 구성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시니어급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반발 이런 것도 분명히 한 요인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출입처를 없애겠다라고 이미 그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도 분명히 하는 원인이 된 것 같고 개혁하기 싫다는 거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저는 그 여러 그 노정면 그 모독장 후보의 그 임명 동의안 부결 기사를 쭉 보면서 이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았어야 될 얘기인데 이게 보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감으로써 YTN에 대한 이제 어떤 뉴스 수용자들, 시민들의 판단이 거의 확정적으로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개혁 피로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 물론 피로감 아니 뭘 하셨는데 벌써 피로감을 느끼실 정도야. 그거예요. 뭘 그러니까 하셨어? 뭘? 응? 정권이 교체되는 그 시점부터 YTN 구성원들을 비롯한 노조를 중심으로 뭐 최남수 반대 투쟁, 파업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벌인 건 분명합니다만 밖에 이제 YTN 밖에 있는 뉴스 시청자들이나 수용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YTN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뀐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간극이 있는 사이에서 물론 모든 뭐 상당수 구성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만 일부 기자들이 그 취재한 기자들한테 멘트를 한 거긴 하지만 개혁 필요도감을 호소를 하고 뭔가 YTN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대안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안 제시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일단 정말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대안 제시 니네들이 하는 겁니다. 뭐 메시아가 와가지고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노정면이라는 기자가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 개혁안을 보고 같이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뭐 같이 동참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니 그 하는 거지. 메시지가 나왔잖아. 개혁 메시지가 네. 노정면이 그 개혁 메시지를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어? 그리고 뭐 메시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대안이 없다. 확실한 대안이 없다. 아, 그만한 대안이 있나? 그러니까 내 말이. 제 생각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자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YTN 구성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밖에서 지금 YTN 구성원들과 YTN을 바라보는 뉴스 수용자들과 시민들의 기대치와는 완전히 어떤 다른 그 간극의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개혁이건요. 앞으로 언론 개혁이건 YTN이 경쟁력을 확보하건 뭘 어쩌든 간에 결국에는 시민들하고 뉴스 수용자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이건 스포츠건 무슨 저 예능이건 영화건 대중문화건 관객과 시청자들이 있어야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지. 그 지지하는 시민들과 시청자들이 없는데 우리들끼리 고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 간극이 쉽게 메워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정말로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YTN. 뭐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서요? 우리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는 YTN에 대한 그 직원의 그 평가. 그게 있나 봐요. 그런 어떤 그 짤이 좀 돌더라고요. 예. 내가 올렸어요. 예. YTN 제목이 이렇습니다. 꼰대 천국, 발전 없는 회사, 과거 영광에 멈춰 있는 곳, 쓸데없는 자존심만 남았네. 장점은 마음 먹고 일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회사가 허술함. 단점 투성이인데 일단 윗선 모두가 꼰대. 하지만 자신들은 꼰대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함. 아직도 회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음. 따라서 발전할 리 없는 곳. 정규직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 무지. 파업 이후 남과 북처럼 분열돼 있어서 회사 분위기 거지 같음. 내 편, 네 편 가르기 바쁨. 이러니 시청률은 곤두박질. 그래요.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부장 차장급 평사원 프리랜서가 역삼각형 구도로 있는 고인물의 집합체.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일 안 하는 개국공신 세대 부장급 인사들이 각 부서에 포진해 있다. 아마 이래서 40대 부장으로 가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노정면 전 후보가. 연봉직과 호봉직, 프리랜서, 파견직 등 차등 대우가 뚜렷하다. 상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 같은데 휴가도 1년에 5일에서 6일. 정규직처럼 회사에 나와서 일했지만 프리랜서라서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없다. 그런데 안 잘리려면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은근히 주입한다. 그런데 이런 걸 주입하는 기성세대들은 만날 점심시간에 나가서 술 먹고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옴. 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모든 부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 중 소수만 그래도 이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런 모든 걸 떠나서 방송사는 방송 사고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아무래도 엄격함과 압박감이 좀 있으니 이걸 못 견딜 것 같은 사람들은 이 회사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시길. 네. 또 있어요. 비정규직 어쩌고 방송에서 심각한 문제인 양 내보내면 뭐하나요? 회사 내 비정규직이나 신경 쓰세요. 인력의 노후와 윗선이 모두 꼰대기질. 하지만 본인들은 진취적인 줄 알고 있음. 변화를 두려워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YTN 저는 이제 뭐 노정면 기자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정면 기자가 보도국장 후보로서 표방했던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YTN이 한번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그 무슨 고민이 됐든 간에 YTN 구성원들은 그걸 안 하겠다라고 일단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도대체 YTN 구성원들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YTN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YTN 지금까지 뭐 나름 구성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한 거 거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기계적 양비론이라든가 이런 거 여전히 YTN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형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굉장히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 자체가 KBS하고 MBC에 비해서도 출발이 늦었어요. 최남수 전 사장 그 퇴진 문제가 겹쳐가지고. 근데 지금 굉장히 늦은 스타트인데도 이걸 지금 무슨 고민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일단 거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이 뭐 뒷감당 뭐 왜 우리가 그런 걱정합니까? 저는 KBS 1라디오 스튜디오 들어오면은 두 개 큰 화면이 있습니다. KBS 1하고 YTN 이렇게 켜져 있어요. 오늘부터 나는 YTN을 연합뉴스로 바꿨습니다. 연합뉴스로 바꿨어요. 네. 예. 난 아침에 가니까 나는 저 출입처를 없애지 말라면서 개혁하기 싫다는 이런 조직의 뉴스를 볼 이유가 없어요. 예, 이런 조직의 뉴스를 봐야.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보통 YTN 틀어져 있는데 K1하고 MBC가 그래요. 그래서 또 오늘 가봤더니 어떤 인간이 스포츠하고 당구 채널을 켜놨더라고요. 하나는 당구, 하나는 배구. 예. 자, 노종면은 뭐 했냐 그러시는데, 노종면이 무슨 직함이 있어요. 뭘 바꾸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개 기자였어요. 일개 앵커였고. 어? 근데 앵커 이제 내려놓겠다고. 그것도 이제 될 줄 알고, 지난 금요일에 앵커 그만뒀죠. 앵커 그만뒀어요. 근데 아웃됐잖아. 네. 이게 아마 작년 1월이었죠. 그때 최남수 관련된 투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YTN 노조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 노종면 보도국장을 합의해놓고 왜 약속을 어기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웠었거든요. 근데 네. 이 참 불과 그러니까 뭐 꽉 채워서 이제 2년이죠. 네. 2년 동안에 YTN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저는 YTN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 앞으로 조직의 틀 안에서 뭔가를 그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CBS 대표 앵커가 PD이자 앵커가 TVN 센터뷰 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말 동안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던 유재석 씨가 KBS KBS 하고. 아침마당 출연해가지고 네. 거의 그 MBC 프로그램에서 아침마당을 재방송 수준으로 틀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뉴스하고 시사에는 이제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뉴스타파랑 MBC PD수첩이랑 협업을 했잖아요. 네. 이런 식의 형태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변화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있으면은 방송사 그 뉴스 앵커 있지 않습니까? 메인 뉴스 앵커 외부인이 진행하는 시대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 꼭 자사 기자가 해야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걸 시청자들이 선호하지도 않고요. 그런 시대가 이미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지금 YTN 구성원들은 어떤 고민과 향후 YTN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아니 그 외부가 가서 앵커했다가 변상욱 선배가 얼마나 곤경에 처했습니까? 이거 자기들도 나름대로 로망이 앵커인데 외부 사람이 꼰대 취급하는 거야. 변상욱의 가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자, 오늘 YTN 노조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작년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손 내밀면 금방 잡힐 것 같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에 틈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카로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원망을 듣고 불신을 말하며 금세 상처를 줍니다. 우리 안의 의심은 전에 없이 커졌습니다. 분출하는 변화의 염원을 충족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달라진 게 무엇냐는 자조에 달라질 게 없겠지 조소가 더해졌습니다.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조는 누적된 불만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지난주 결과를 단 한 사람 몫의 고민으로
미뤄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적잖은 구성원이 현재와 미래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시스템 문제일 수도 사람 문제일 수도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를 가공하는 내외부 시선에 동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를 가공하는 내외부의 시선에 동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지랄 빨광을 하든 동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싸운 우리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 한계와 가능성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야 그래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봐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우리가 괜히 그걸 봐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어요. 그 조직이 가장 위험한 상황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 뭔가를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방금 YTN 노조에서 성명 실제를 가공하는 내외부 시선에 동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요하지 말고 우리끼리 갑시다. 예.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보세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하고 지지하는 시민들하고 시청자들 없이 YTN 구성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YTN 노조나 이런 구성원들이 뭘 하자고 할 때 시민들이 뭐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거 하겠어요? 한두 번 속나. 예. 그래요. 다시 한번 실제를 강구하는 내외부 시선에 동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동요하지 마시고요. 지금대로 가세요. 뭐 아이고 가시든지 말든지 난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래요. 얘네들이 이동영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네. 이동영 싫어합니까? 존나게 싫어해. 예. 이동영도 저기 만족이 떨어졌더라고. 자 여러분 그 청취율 조사 때 이동영만 얘기하세요. 이동영만 얘기해. 그럼 안 잡히잖아요. 네? 안 잡히잖아요. 아니 이동영만 얘기하면은 아니 뭐 내 프로도 같이 얘기해줘. 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 외부의 시선에 뭐 동요하지 말자. 뭐 그럽니다. 예, 괜히 동요하게 만들었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 여러분 YTN 0%로 만들어 드립시다. 0%로 만들어 드려서 뭐 정말 내외부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게 해줘야지. 예.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방송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앙금 방송. 앙금 방송. 앙금 방송. SBS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SB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정훈 사장이 연임이 됐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그 선대 윤세영 회장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았죠. 그리고 그 사장의 이 박정훈 사장을 다시 재임명을 했는데 네. 이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가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 재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 임명 동의 투표를 거쳤고 여기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노조가 반대하는데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좀 룰 전체적으로 좀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 반대가 전체 구성원의 60%를 넘어야 반대가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낮아질수록 더 이제 사측에 좀 유리한 구도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통과가 된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정훈 사장이 뭐 재임명이 됐다라는데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SBS가 지난 22일에 편성 시사교양 보도부문 그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인사를 했는데 이 편성 부문 최고 책임자의 박기용 디지털 사업국장 그리고 시사교양 최고 책임자의 민인식 PD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보도부문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보도본부장이겠죠. 이 보도본부장이 누가 됐느냐? 이 정승민 전략기획실장이 됐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박정훈 사장의 인사라기보다는 좀 윤석민 회장의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정승민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윤석민 회장 취임 이후에 이 주요 보직을 맡은 인물. 그렇죠. 이라는 점이 첫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SBS가 지난 3월에 방송 경영 이쪽에 좀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인 최상재 이 특임이사 지금 최상재 당시 이제 실장을 전략기획 실장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고 이 정승민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 앉힌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윤세영 회장이 이 최상재 실장을 앉혀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버지 인사를 밀어내고 자기 사람을 꽂았다라고 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사실 이 보도국 관련돼서 보도본부 관련해서 좀 알만한 사람이라면 이 정승민 씨를 임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그 2017년에 SBS가 뜬금없는 보도를 하나 있었어요. 상당히 파문이 큰 보도였죠.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익명의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을 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과 이 부처 내 자리 등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 네. 이런 보도를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선 아마 얼마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그 SBS가 결국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렸어요. 네. 이 꾸려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 보도국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승민 씨였습니다. 네. 그리고 SBS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해당 보도는 허위라고 SBS가 밝혔고요. 네. 그리고 당시 데스킹 과정에서 초고에 없던 문장이 추가가 됐다. 네. 그리고 취재 기자의 수정 요청도 데스크에서 거부를 했다. 네. 이게 두 가지 사실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데스크가 이 정승민 보도 당시 책임자였죠. 보도국장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편집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 녹취는 이 내부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정도로 신중하게 쓰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 정작 이런 수정된 기사를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이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였냐면 감봉 6개월 네. 그리고 보도국장에서 정치부 선임 기자로 일종의 강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이게 적지 않은 징계 수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국장을 하고 있다가 한마디로 이제 저는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통상적인 언론사 조직이라면 절대 보도본부장 될 수 없습니다. 네. 저런 전력이라면. 뭐 이거를 두고 이제 당시 기자의 촉구가 더 이상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층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도국장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일종의 이제 영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좀 합당한 인사인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게 사실이고, 예. 왜냐면은 SBS 내부에서, 외부에서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SBS 내부에서 조사 결과 이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네. 근데 SBS가 다시 이 사람을 이제 보도 책임자로 앉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이 법정 제재 경고까지 받았던 보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제 보도 참사 책임자인데, 그리고 이제 뭐 김성준 보도본부장까지 날아간 사안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람이 보도 책임자로 돌아왔다? 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의 인사인지 이게 저는 이제 윤석민 사장의 포석이라고 좀 보는 측면에서 이 보도본부장이 임명 뒤에 좀 SBS가 어떤 보도를 할 것인가가 그 좀 우려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SBS 보도 국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제적 인원 50%의 반대표를 받으면 임명이 철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SBS 구성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한다면 요거는 이제 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SBS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제 인증을 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고, 이게 만약에 낙마가 된다면 그 윤석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셈인데, 어쨌든 이 투표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SBS 기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윤석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데 어떤 그 언론사 사주라든가 방송 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SBS 기자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 베이스다. 제로다, 제로. 그래서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뭔가 이런 뭐 대외적인 포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이잖아요. 이 선수는 그냥 내 사람이다, 내 라인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기용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승민 보도본부장이 이렇게 지명을 했을 때,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너무 기준이 자기 사람인 줄 아니에요? 왜 이게 논란이 있었던 사람을 굳이 이 시기에 보도본부장 후보로 지명을 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기 누구야 윤석민이 아니더라도 윤세영 회장 때부터 시작해서 사주에 눈에 들지 않으면은
어떤 요직에도 아, 발탁이 안 돼요. 그렇죠. 앵커도 마찬가지고 네. 보도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보도 부분에 있어서 뭐 전문성이 있고 회사가 내세울 장점과 뭐 특징, 회사가 내세울 만큼 그런 장기를 가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주 마음에 들어서. 그 민영 방송, 민간 방송이 그렇습니다. 사주가 있는 방송이 그래요. 아니 어디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공영방송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있고, 공영방송은 아니더라도 공영형 방송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없는 방송. 네. 거기서도 대체로 이제 그런 성향이 짙은데, 뭐 하여간 SBS가 이제 윤석민 체제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근데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존경받기 힘든 그런 사람을 보도 책임자로 갖다 앉힌 걸 보니까 뭐 거기도 이제 낭조가 든 게 아닌가. 아니 정말로 그 제가 최근에 만난 그 SBS 기자는 SBS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보도가 엉망이 되는 위험한 게 아니라 경영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영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휴,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뭐 원래 이 웰빙들이야. SBS 구성원들 보면 웰빙이 90% 이상 됩니다. 맞아.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웰빙이야. 문제는 사주도 문제지만 사주와 별 다를 것 없는 웰빙족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SBS 미래는 어둡다면 그런 게 어두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모든 언론사가 그런데 이 간부들이 총대를 안 매네. 그 자리, 지위에 대한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좋은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자에게 보답하고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쓰는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 뭐 하여간 YTN의 사례를 보나 SBS의 사례를 보나 참 암담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언론사가 보도했으니 그건 맞겠지 이런 생각에서 내가 스스로 팩트를 검증하고 뉴스의 밸류를 따지는 그런 시대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관훈 라이트클럽이 뭐 그런 좋은 역할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예. 저널리즘 M 뭐 그런 이동영이가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그런 사이비 2단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후루꾸 그렇고. 후루꾸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노이즈 마케팅이 좀 심합니다. 뭐 한 사람으로 하면 이상한 분장시키게 나오게 만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 고리타분한 방식 문제 있습니다. 사파라고 합시다. 사파. 제 저널리즘 M을 들으면서 왔는데 우리 네. 또 그 언론학계의 또 강철 이빨 중에 하나가 이 최진봉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 최진봉 선생님이 정말 그 어떤 이슈에 있어서 말씀을 박식하시니까 네.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쏟아지는 욕설에 최진봉 선생님이 입 한 번 뻥긋 못하고 목사야 목사 또 진봉형이 목사야. 네, 목사죠, 목사. 목사 한수 받으셨어. 네. 그 목사 그런 그 사파들하고 섭하더라고. 근본도 없는 것들하고 저 방송을 하니까 이게 너무 폼이 안 납니다. 조만간 한번 모시죠 최진봉 선생님. 그래 한번 모셔야 되는데 아니, 월요일에 더룸 TBS 더룸, 고정. 그래. 그때 한번 여기 꼭 나오고 싶은데 그 겹쳐가지고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러면 저널리즘 M을 나갈 게 아니지. 여기 저 어쩌다 한번 쉬는 날 오셔야지. 그렇죠. 굳이 거기 나가가지고 왜 본인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저널리즘 M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괜히 말이야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분장시켜놓고 한 사람 뒤통수 보이게 만들고 옛날 방식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이제 그 쌍팔년도식 그런 쌍팔년도식 그 주병진 쇼 하던 시대, 네. 장이윤 쇼 하던 시대 그런 간지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사고. 그리고 막 그 저널리즘 J에서 그 M만 바꿔가지고 저널리즘 M이 뭡니까? 그렇죠. 뭐 되지도 않는 저널리즘 M 같은 방송 그런 거 시청하면은 자기 격도 떨어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심지어 거기다 돈을 또 쏟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정말 뭐 그 집에는 아마 수표를 휴지로 대신 쓰는 모양. 예 그래요. 예. 자 여러분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저 관훈 라이트 클럽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민 TV 대의원총회 네. 토요일 낮 1시 많은 참석 바라겠고 또 12월 14일에 평화나무 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후원 아하. 행사가 있어요. 12월 네. 14일. 예. 네. 낮에서 후원의 밤이라고 할 수 없고 후원의 낮, 후원의 낮입니다. 낮에 하는 겁니까? 낮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밤에 하자고 그랬거든. 네. 술 처먹고 와가지고 거액을 기부하게 어, 술도 먹이려고 그랬는데 네. 또 장소가 또 신학대학원 예배당이어서 네네. 여러분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아하. 수유동에 있어요.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또 한 3억 모아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해가지고 300석 아닙니까? 네. 한 의석당 100만 원씩 저희가 선거 감시 개신교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낭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4.3 재보선 때 예배 시간에 광고로 특정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를 네네. 지지하고 밀어달라라고 했던 목사 유죄 판결 났습니다. 아이고. 기소에 이어서 유죄 판결까지 났어요. 제가 내년 총선 때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헛소리하면 다 모조리 선관위에 걸고 검찰에 또 고발을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 받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만간 정광훈 목사도 뭐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전 목사 전광훈이가 지금 걸린 게 많아요. 근데 계속 소환 거부한다고. 그럼 체포할 수 있거든. 체포죠. 그러면 이제 체포해야죠. 조만간 체포가 불가피해 보이고 저희가 수일내로 네. 우리 평화나무가 종로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전광훈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고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와주셔서 네. 우리 전광훈 목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광훈은 진짜 김용민 PD 싫겠다. 아니 사실 싫지 않고 두려워할 거예요. 음. 두려워하지 않은 척 계속 지저댄다고. 그러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왜냐 아이스라 머드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